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 4장을 들어왔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지금 강의 뭐라 그럴까요? 진도라 그래야 되나? 즉 계획을 좀 얘기를 하면 1, 2, 3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을 배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현대적인 강학습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그러니까 4, 5, 6장이. 그 다음에 7장부터는 현대적인 강학습을 배우는 이런 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이론, 그 다음에 중간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응용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1, 2, 3장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강학습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아야 될 MDP라든가 그 다음에 벨만 이퀘이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컨버전스를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 3장 마지막 부분까지만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개념적이고 알고리즘적인 이제 얘기들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이제 들어도 되는 그런 챕터들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부터는 오히려 점점점 쉬워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2, 3장이 3장을 피크로 점점 어려졌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초반에 어렵고 강학습 이 강의는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개념적인 얘기만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넌리니어한 형태로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이론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인 얘기를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굿뉴스죠.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오히려 수식이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없이 저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철학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의를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4장은 이제 몬테칼로 방법을 배우고 있고, 몬테칼로 방법이 철학적으로는 강학습의 3가지 방법론 중에 트라이얼 에러 러닝, 즉 시행착오 학습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론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몬테칼로 자체는 너무 쉬운 개념이라 사실은 첫 시간은 4장 초반에 다 설명을 한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4장 이 몬테칼로 부분에서 배워야 될 거는 2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가 그 온 팔러시, 오프 팔러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인데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오프 팔러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확률적인 이론이 필요한데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그런 또 새로운 개념을 어려운 얘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개념들, 현대적인 강학습에서도 항상 쓰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프팔러시 러닝이 안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Q러닝이나 DQN도 기본적으로 오프팔러시 러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강학습의 policy based 방법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실 value based 방법론입니다. value function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policy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였죠. 이제 policy based 방법론을 이제 8, 9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방법론에서도 역시 importance sampling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4-1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몬테칼로는 뭐 기본적으로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오히려 이 오프 팔러시 개념과 importance sampling 개념이 이제 처음 등장하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몬테칼로는 뭐 밸류 펑션이 모델이 있어야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여러 번 시행해갖고 여러 번 시행하는 걸 에피소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강학습의 문제를 보통은 뭐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강학습 문제들이 게임이니까 뭐 그리드 월드도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뭐 아타리 게임도 게임이고 스타크래프트도 게임이고 바둑 알파고도 게임이었고 그렇죠. 강학습이 주로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적용하기 쉬운 분야가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내 뭐 NC소프트 이런 게임사들이 실제로 그 자동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거를 만들 때 강학습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많은 또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태스크하고 그냥 뭐 확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실행해 보는 것, 그것이 에피소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피소드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몬테칼로 방법의 장점이자 약점이 된다고 그랬죠. 장점은 그냥 실행만 하면 돼서 모델은 몰라도 되는 거고 단점은 이런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뭐 딜레이라는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이 일어나는데 에피소드 한 중간에서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긴다고 얘기하면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 하루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뭐 예시들로 블랙잭 뭐 이런 것들로 예시를 들었었죠. 그리고 몬테칼로에서 지금 예시를 들 때는 밸류 V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만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방법론으로 액션 밸류 펑션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그래서처럼 오늘 exploration start라고 그랬고 이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에피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냥 평균을 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몬테칼로 방법론에서는 Q 펑션만 의미가 있다. V 펑션은 쓸모가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냥 V를 가지고 Q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exploration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on fallacy하고 off fallacy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장에서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 옵티말한 팔러시는
디터미스틱하다라는 걸 배웠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팔러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랜덤 팔러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었죠.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뭐 그냥 같은 얘기라고 얘기하면 옵티멀한 팔러시는 디터미스틱하다라는 걸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놈은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는 그렇죠? 그게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엑스플로레이션을 얘기를 했었죠.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하나의 액션뿐이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조이스틱을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데 옵티멀한 팔러시는 그 중에 하나만 가라는 얘기고 근데 지금 학습하는 중간이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트라이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엑스플로레이션의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옵티멀한 거는 디터미스틱 해야 되는데 디터미스틱한 거를 따라가려니 엑스플로레이션이 안 된다. 엑스플로레이션은 사실은 그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강학습의 거의 본질과 같습니다. 특히 그 강학습 방법론의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 시행착오 그 방법론에 의하면 결국 시행착오 방법론이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엑스플로레이션 이것저것 한번 건드려보고 우연히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걸 쫓아가겠다라는 게 시행착오 방법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일레마가 생기는 이유는 디터미스틱 팔러시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방해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과학습의 본질인 익스플로레이션은 오히려 디터미스틱한 것을 벗어나서 랜덤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강학습의 기본적인 이론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존재하고 현대적인 강학습에서도 동일한 딜레마, 그러니까 모든 강학습에 이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레이션과 옵티멀 팔러시는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으면 쉽게 잡아볼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디터미스틱 팔러시는 한쪽으로 가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 토끼가 도망가고 있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토끼가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학습에 어떻게 보면 그 풀어야 될 숙제는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취해야 된다. 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강학습 알고리즘의 그리고 현대적인 강학습 연구의 키포인트다. 실제로 최신의 강학습의 많은 연구 논문들이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많은 논문들도 어떻게 하면 익스플로레이션의 밸런스를 잘 취할 건가라는 게 현재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펀더멘탈한 딜레마니까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옵티멀 디터미스틱 팔러시와 어떻게 보면 랜덤한 거에 더 가까운 랜덤할수록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건드려 보겠다는 거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도대체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완전히 해결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오프 팔러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제 가정은 뭐냐면 팔러시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학습시키려는 팔러시와 그거는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한 팔러시와 생각을 해보면 꼭 동일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은 팔러시 따로 내가 학습시키려는 팔러시 따로.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나중에는 요 학습시키려는 팔러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exploration 팔러시는 학습의 중간 과정에서 쓰는 그런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팔러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전략을 오프 팔러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적으로 전제 가정을 했던 거는 하나의 팔러시였죠. 뭐 팔러시 이터레이션 봐도 그건 좀 적당한 얘기가 안 되고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보면 하나의 팔러시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똑같은 팔러시를 가지고 밸류 펑션을 구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여기서는 Q 펑션이 돼야겠지만 학습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거니까 최종 목표가. 그래서 같은 팔러시로 계속 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 온 팔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뭐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지금 오프 팔러시만 그러면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온 팔러시에서도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팔러시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프 팔러시는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 온 팔러시는 약간 간접적으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온 팔러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결국은 그 두 마리 토끼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팁말한 놈은 디터미스틱한 거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는 랜덤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팔러시로 통합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 즉 우리가 옵티멀한 팔러시는 디터미스틱하다라는 거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팔러시 자체를 랜덤하게 다시 바꿔버리는. 근데 그냥 임의로 랜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살짝만 랜덤하게 만든다. 거의 디터미스틱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능한 액션 스페이스가 수평축에 있으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는 그 하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런 델타 펑션 모양이죠. 어느 특정 액션만 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자. 이거를 피크는 그대로인데 다른 데도 살짝 non-zero probability를 갖게 만들자. 그래서 딴데 다른 액션에 대해서 약간의 확률을 주는 것, 엡실론을 주자. 그래서 이런 팔러시를 엡실론 그리디 팔러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터미스틱 팔러시와 랜덤 팔러시를 절묘하게 조합한 하이브리드 팔러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그리디가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등장합니다. 끝까지 강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엡실론 그리디는 그 옵티멀한 디터미스틱 팔러시도 높은 확률을 취하지만 그거가 아닌 놈들도 그냥 유니폼하게 가끔 액션을 취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뭐 그럴듯한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델타 펑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팔러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그럼 하나의 싱글 팔러시로 이거 여기서 포기한 건 뭐냐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옵티멀한 거를 절대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옵티멀한 거는 포기하고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옵티멀한 걸로 가져가자라는 게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팔러시로도 엑스플로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가능한 전략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이 엡실론 그리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엡실론 그리디가 현대적인 강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고 앞으로 나오는 강학습 알고리즘에 엡실론 그리디가 안 쓰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약간 나중에 얘기하는 팔러시 베이스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지만 그거 외에는 그냥 기본 언급 안 해도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플로레이션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다 되죠. 다이렉트하게 오프 팔러시로 디터미스틱한 거 따로, 그 다음에 엑스플로레이션 하는 거 따로 가겠다는 전략이 있고, 온 팔러시로는 그냥 디터미스틱한 거 포기해버리고 랜덤한 팔러시로 가는데 약간 디터미스틱에 가까운 그런 랜덤한 팔러시로 계속 유지하겠다.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온 팔러시, 오프 팔러시 방법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제 지금 다시 요약하는 건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를 이제 좀 더 강학습 이론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아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딜레마를 강학습에서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러닝 컨트롤 딜레마. 그러니까 러닝과 컨트롤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다라는 얘기. 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익스플로레이션 한다는 얘기고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옵티멀한 팔러시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딜레마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온팔러시는 디터미스틱하게 가버리면 아예 익스플로레이션을 못하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안 쓰이고 온팔러시에서 디터미스틱을 포기하고 랜덤하게 가는데 그냥 임의의 랜덤 팔러시가 아니고 유니폼한 랜덤 팔러시가 아니고 보통 엡실론 그리디라는 것을 쓴다. 그래서 그리디하다는 얘기는 좀 desirable한 액션을 더 높은 확률로 1-엡실론 확률로 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숫자가 사실 정확하게 1-엡실론은 아닌데 1-엡실론 비슷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자, 오프 팔러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 옵티멀하게 나중에 최종 목표로 삼는 팔러시가 있고 디터미스틱한 팔러시가 있고 그걸 타겟 팔러시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엑스플로레이션 하기 위한 팔러시를 비헤이비어 팔러시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 오프 팔러시가 사실은 실제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쓰입니다. 강학습에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면 이제 나중에 8구장에서 등장하는데 과학습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거를 모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습 방법이 이미테이션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그냥 강학습이 아니고 딥러닝의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좁은 의미의 이미테이션 러닝이고 사실 넓은 의미의 이미테이션 러닝은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니셜 포인트로 해서 추가적인 강학습을 한 것까지를 이미테이션 러닝.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주행에서는 이것저것 익스플로레이션 하다가는 테슬라 같은 차로 익스플로레이션 하다가는 차를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익스플로레이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데이터를 모아갖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팔러스의 초기 조건으로 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 팔러시 방법론은 이 자율주행 학습과 같은 곳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테이션 러닝이 여기에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온 팔러시로 익스플로레이션, 엡실론 그리드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프 팔러시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하고, 뭐 둘 다 익스플로레이션 한다 그러면 어느 방법론이 더 좋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온 팔러시, 오프 팔러시 둘 다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다는 얘기죠. 오프 팔러시의 장점은 옵티멀한 그 팔러시를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충분한 그 시간만 지나고 데이터만 있다면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 때문에 이게 학습은 일어나는데 중간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학습하는 결과들이 스무드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막 올라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헤이비어를 하이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 팔러스는 기본적으로 언 팔러스에 비해서 하이 베리언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팔러스의 개념은 뭐 심플하니까 우리가 3장까지 배웠던 게 온팔러스니까 그냥 하나의 팔러스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온팔러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그거의 부분 집합인 디터미니스틱을 포기해버린 엡실론 그리디 팔러스에 주로 포커스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exploration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프 팔러시, 그냥 다이렉트하게 두 개의 팔러시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 이 오프 팔러시의 어떤 퍼포먼스를 뭐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률 이론에서 쓰이는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 실제로 그 몬테칼로 방법이 실제로 시행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그 expectation이라는 통계적인 그거를 보통 통계적인 평균을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또는 뭐 statistical average라고 하는데 통계적인 평균을 취하면 즉 전체 리턴, 토탈 리턴에 대해서 GT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하는 게 밸류 펑션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실행한 다음에 샘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몬테칼로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그 샘플을 만들어낼 때의 디스트리뷰션 하고 실제로 그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러블 디스트리뷰션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시를 들면 되겠네요. 자, 주사위 던지기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거니까. 주사위 던지기에서 이 주사위가 확률이 non-uniform하다고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고 막 서로 다른.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true distribution,
그거를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사위로 이제 그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가 실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적분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파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그냥 B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횟수만큼 뭐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은 파이에 대한 expectation, 어떤 우리가 주사위가 던졌을 때 값들을 x라고 하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실제 디스트리뷰션하고 다른 뭔가 주사위를 던져갖고 유니폼한 주사위를 던져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걸 나중에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이게 실제고 리얼이고 B는 유니폼한 가상적인 디스트리뷰션을 쓴다고 할 때 가상적인 디스트리뷰션으로 거기서 나오는 실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실제 값에다가 B분의 파이를 이렇게 곱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취해보면 자 이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죠. 적분 또는 인테그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할까요? 적분이나 인테그랄이 똑같다고 치면 정의에 의해서 dx 곱하기 dx 파이 x 그 다음에 x dx입니다. b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걸 식을 유심히 보면 파이 곱하기 x니까 이걸 적분한 거니까 파이에 대한 expectation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계적인 평균인데 이 놈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pproximate해서 n번 시행하고 n번 각각의 시행한 인덱스를 i라고 그러고 그거를 1부터 n객에 대한 이런 값들을 샘플 평균을 취해버리면 이것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임포턴트 샘플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파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고 뭐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파이가 계산이 힘드니까 계산은 힘든데 실제로 실행하기 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그 시뮬레이터의 비헤이비어를 파이라고 하면은 복잡한 코딩으로 돼 있어서 뭔가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뽑는 건 쉬운데 파이라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너무 복잡해서 계산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파이가 너무 계산이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임포턴트 샘플링의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픈 팔러시에서 이 비헤이비어 팔러시가 B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타겟 팔러시가 파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이 B분의 파이를 얻어진 결과값에다가 곱해서 그것들을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실행해서 그것들을 샘플 평균을 취하면 원하는 평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 팔러시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론이 바로 임포턴트 샘플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임포턴트 샘플링을
이러한 강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전제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걸 커버리지 업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하려는 팔러시, 타겟 팔러시가 파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이가 취하는 어떤 액션 스페이스에서, 가능한 액션 집합에서 파이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은 비헤이비어 팔러시가 항상 취해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팔러시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의 집합이 이렇다 그러면 비헤이비어 팔러시가 취하려고 하는 액션들의 집합은 그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카버리지 어썸션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엑스플로레이션을 하는 액션들은 당연히 옵티멀한 액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만약에 옵티멀한 액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옵티멀한 액션을 엑스플로레이션을 못하니까 결국 그 부분 학습이 안 돼서 강학습이 제대로 성립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주사위 던지기를 예를 들었는데, 주사위 던지기를 어떤 그런 강학습 문제나 프로그램에서는 비교를 한다 그러면 주사위 던지기를 한 번만 하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주사위 던지기를 하게 되죠. 그 여러 번 주사위 던지기 하는 그 전체 시퀀스를 강학습에서는 패스라고 한다는 얘기죠. 트레젝토리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MDP 이론에 의하면 이 패스의 구성 요소는 액션도 있고,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럼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래서 액션 스테이트가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T, ST 플러스 1, 그래서 쭉 나가서 바로 직전에 뭐 A 라지 T 마이너스 1, ST. 그래서 ST는 뭐냐면 게임이 끝나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스테이트. 뭐 그리드 월드로 치면 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스테이트.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타스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파이나이트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유한한 길이가. 물론 이제 인피니트 에피소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에피소드인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의 주사위 던지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주사위 던지기의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액션도 하나의 주사위 던지기와 비슷한 겁니다. 랜덤한 게 액션을 취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헤이비어 패턴은 랜덤하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랜덤한 경우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다음 스테이트가 일반적으로는 디터미스틱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랜덤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랜덤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랑 같은, 주사위 던지기가 두 종류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이 시퀀스에 대한 확률이 더 중요하네요. 각각의 확률보다. 전체 패스에 대한 확률인데, T-1이네요. 타이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션이 T-1까지만 가니까. 뭔 얘기냐면 파이라는 팔러시로 액션들이 취해지고 현재 스테이트가 ST로부터 출발했을 때 전체 패스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 MDP를 우리가 여기서 전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MDP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두 가지 랜덤한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액션이 랜덤하게 취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취해진 다음에도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뭐 디터미스틱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그리드 월드는 디터미스틱하게 정해졌는데
실제 강학습 문제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랜덤하게 정해질 경우 다음 스테이트도 랜덤하게 정해진다. 이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랜덤하니까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이 곱해져야 된다. 근데 MDP이기 때문에, 즉 마르코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 스테이트에서만 확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서 이 액션은 바로 그 현재 타임의 첫 번째 타임이 T라고 한다면 스테이트에서만 디펜던트하고 다음 스테이트는 현재 스테이트하고 현재 액션에 의해서만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죠. 이전 히스토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스텝은 next time step, next action. 여기 뭐 끼워넣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다음 타임에서의 스테이트는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하고 다음 스텝의 액션. 요거가 들어가서 이 구조가 즉 파이P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뭐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쓰면은 파이P가 T부터 T-까지 쭉 곱해지는 형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임포턴트 샘플링이 기본 개념을 설명했었는데 이런 구조를 간다 그랬죠. B분의 파이를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G는 우리가 과학습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X는 그 토탈 리턴에 가까워. 왜냐면 우리가 계산하려는 건 밸류 펑션이니까. 그렇죠? 토탈 리턴의 평균이 밸류 펑션이니까 G 대신에 X 대신에 G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쓰는 비헤이비어 팔러시하고 타겟 팔러시의 확률을 이렇게 갖다 곱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B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요 식에서 네, 이 B는 한 타임 스텝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T 마이너스 라지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라지 T 마이너스 T번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곱해진 확률이라는 거죠. B하고 파이가. 그래서 이 B분의 파이를 시퀀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가 이런 확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이라는 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놈은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타겟은 파이가 그대로 쓰이는 거고 비헤이비어 펄러스는 파이 대신에 B로 바꿔치기 한 거죠. 이게 아까 확률이론에서의 임포턴트 샘플링의 정의에다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분모는 시퀀스에 대한 비헤이비어 확률이고 분자는 타겟 펄러스에 대한 이제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임포턴트 샘플링 하는 대상은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은 에이전트만 행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제 가정은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전제 가정은 뭐냐면 비헤이비어 팔러스 쓰든 타겟 팔러스 쓰든 우리가 다루는 강학습 문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학습의 구성 요소가 결국 에이전트하고 환경인데 환경이 같다라는 얘기. 환경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 뭐 모델이 지금 뭐 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어쨌든 모델이 누구 뭐 C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 환경에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의 비헤이비어가 바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헤이비어 팔러스나 타겟 팔러스.
왜냐하면 비헤이비어 팔러스나 타겟 팔러스나 같은 환경에 대해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레이쇼, 비율을 취하기 때문에 두 개가 캔슬돼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즉, 이 important sampling ratio라고 하는데 이 로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같은 환경에 대해서 액션만 다르게 취하는 거니까 환경이 같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프로버티들이 다 캔슬 아웃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액션을 취하는 확률들의 비율의 곱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도입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Q 펑션을 구하는 게 맞는데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밸류 펑션을 구하라고 일단은 편의상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Q 펑션 구하는 걸로는 쉽게 합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그 한 에피소드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멀티플 비짓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first time visit이 아니고 그 정확하게 용어가 뭐였죠? first visit이 아니고 every visit 몬테칼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에서 같은 스테이트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같은 스테이트가 여러 번 나타나는 그 시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시간들의 집합이죠. 을 스크립트 T라고 하고 각 S별로 이거를 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트가 10개가 있으면 뭐 1이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크립트 T 집합을 구할 수 있고 뭐 타임 스텝이 뭐 예를 들면 2하고 3에서 나타났다. 2, 3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떤 스몰 t라는 시점에서 한 에피소드 안에서 라지 t에서 끝났고 S라는 스텝이 독이라는 스테이트가 2번 나타났다는 얘기죠. 처음 한번 나타나고 이게 every visit 몬테칼로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나타났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여기를 시작점으로 봤을 때 요 시간의 길이하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그 시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엔딩하는 타임에. 그래서 요 길이를 TT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죠. 각각 T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엄밀하게는 이게 끝나는 시간이 뭐 다른 경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싱글 에피소드에서는 엔딩 타임이 같을 텐데 만약에 다른 에피소드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같은 스테이트가 만약에 뭐 이 시점에서 등장했으면 끝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초기 시드 랜덤 넘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에는 그때 요 T하고 요 T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그 엔딩하는 터미널 타임 스텝을 캐피탈 T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용어의 정의고 중요한 점은 뭐냐? 임포턴트 샘플링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과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 오디너리한 거고 비정상적인 거는 뭐 엑스트라디너리가 아니고 이거를 다르게 부릅니다. 웨이티드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렇게 every visit에 뭐 every visit 한 게 두 번 나타났다 그러면 이 분모가 그 나타난 개수를 나타낼 거고요. 그다음에 각 그 시작점으로부터 importance 샘플링을 여기서의 GT하고 또 여기서의 GT를 구해서 그것들을 샘플 평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mportance 샘플링에 바로 직전 얘기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샘플링을 취하는데 앞에 b분의 파이를 곱하는데 b분의 파이가 로라는 얘기죠. 자, 그 입장에서 이 식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importance 샘플링의 그 정의하고 완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ordinary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그 importance 샘플링 구현해서 알고리즘 구현할 땐 이 방법을 많이 안 쓴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약간 비정상적인데 이 로드를 다시 합한 거를 타임들의 개수의 집합, 타임 집합들의 개수로 나눠주지 말고 로드의 평균을 취한 걸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식이 맞습니다. 위의 식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우변에다 expectation을 치면 요 expectation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놈이 우리가 원하는 true 이제 저기 평균이 나오는데 파이에 대한 타겟 플러스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expectation을 취하면 true expectation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는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이 중간 결과가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비헤비어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 베리언스가 적다는 얘기는 좀 더 빨리 컨버지 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빨리 컨버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놈은 방금 설명했듯이 양쪽의 expectation을 취해버리면 이놈은 true value 펑션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이론에서는 어떤 샘플 평균의 expectation을 취했을 때 그놈이 true expectation 또는 true mean으로 가지 않는 경우 그런 방법론을 biased라고 합니다. biased estimator. 그래서 평균이 같지 않은 그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컨버진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데 컨버진 한다는. 근데 그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 엉뚱한데 컨버지 하는데 원래 실제 값보다는 살짝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은 값으로 컨버지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컨버지 하는 게 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웨이티드가 쓰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두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오디너리를 쓰는 게 맞는데 왜 실용적으로 웨이티드를 쓰는가를 한번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시, 블랙잭을 예시로 들었었죠. 블랙잭을 오프 팔러시로 그 밸류 펑션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오픈 팔러시니까 팔러시가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게 샘플링하는 익스플로레이션하는 팔러시 따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 옵티멀한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로 학습시키려는 즉 주어진 팔러시인데 그 팔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밸류 펑션을 실제로 구하고 싶은 팔러시는 요 놈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예시에서 들었던 사실 이건 옵티멀한 건 아닙니다. 안 좋은 팔러시인데 요거에 대한 밸류 펑션을 구하는데 이걸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도 있지만 온 팔러시로 억지로 오프 팔러시로 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xploration을 많이 하는데 exploration은 그냥 truly 랜덤하게 지금 액션은 두 개뿐이 없습니다. 카드를 더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더 받으면 트위스트, 안 받으면 스틱이라 그랬죠. 2분의 확률로 랜덤하게 받는 거고. 자, 요놈은 뭐냐면 내가 가진 카드의 합이 20 이상일 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스틱하는 확률이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트위스트보다. 그러니까 트위스트 확률이 훨씬 크고 트위스트라는 얘기는 더 받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밸류 펑션을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팔로스인데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랜덤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데이터 값으로 환경하고 인터랙션한 값으로 요놈에 대한 밸류 펑션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소개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식과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으로 구했고 두 번째 식으로 구했는데 이걸 이제 그 블랙잭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랜덤하게 시작점을 시작해서 이 비헤비어 팔러시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막 안 좋은 팔러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카드를 받아버리고 뭐 꼭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아버리고 막 이런 아주 최악의 팔러시죠. 랜덤 팔러시로 게임을 실행해 보면은 뭐 언젠가는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든가 딜러가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로 끝날 테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계속 모아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모아서 그 횟수에 따라서 이 횟수에 따라서의 서메이션에 있는 항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리쇼를 계속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재미난 현상이 첫 번째 식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건데 이 베리언스라 그래야 되나요? 다이나믹한 비헤비어가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납니다. 초반에 막 오락가락하는 결과값이. 그래서 이거는 트루 밸류와의 차이점입니다. 민스퀘어로. 그러니까 트루 밸류와 이론 간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낸 거죠.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들을 예를 들면 뭐 10,000번을 진행했다 그러면 이 10,000번을 다시 100번 반복합니다. 또 다른 랜덤 세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을 낸 것들에 대한 에러 값들을 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건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100번 평균을 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너리한 놈은 초반에 굉장히 에러가 크다. 물론 똑같은 타겟으로 컨버지는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타겟으로 컨버지 하는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웨이티드도 거의 동일한 에러로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오히려 스피드는 더 빠르다. 더 빨리 컨버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한 요쯤에서 뭐 20번이나 30번쯤에서 에피소드를 끊어야 되는 거기서 스탑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웨이트들을 쓰는 게 훨씬 맞다라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오디네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한번에서는 이게 더 좋으니까. 근데 강화학습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시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컴퓨팅 자원, GPU 자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이그젬플을 하나 얘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디너리하게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면 이론적으로 왜 안 좋은가를 예시를 하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헤비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비헤비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민스케 에러가 베리언스에 해당되는데 베리언스가 무한대가 해버리는 극단적인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는 인공적인 이그젬플. 블랙잭은 사실은 안 그런데 아주 심플하면서 극단적인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MDP죠. 이런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어요. 스테이트가 딱 두 개뿐입니다. 그냥 현재 스테이트 하나,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 하나. 근데 파이널 스테이트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너무 재미없는 어떤 타스크죠. 그냥 스테이트 딱 하나만 있고 이 스테이트가 랜덤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데 어떤 랜덤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냐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개뿐입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리드 월드에서 셀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셀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딱 하나의 스테이트만 보겠다는 거죠. 딱 하나만 있는 그리드 월드 중에 스테이트 딱 셀이 하나만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랜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버리는데 리워드는 없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랜덤한 또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드 월드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냥 왼쪽으로 가고 말았는데 이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래도 90%의 확률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확률로 왼쪽으로 안 가고 그냥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리워드 제로로. 근데 10%의 확률로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오른쪽으로 가서 리워드를 1을 줘버리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 맘대로인 환경이 되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놈은 그 90%는 내 말을 듣는데 10%는 반대로 간다는 청개구리처럼. 근데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도 말을 잘 듣는다. 그런 굉장히 이상한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엄연히 MDP 환경입니다. 그렇죠? 현재 스테이트에 의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그 오프 팔러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밸류 펑션을 구하는데 이게 밸류 펑션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스테이트는 하나뿐이니까 이 S가 그냥 S 이퀄 1이라고 보면 되죠. V1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V1은 밸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 V1의 밸류 펑션은 감마가 1이라고 하면 디스카운트 팩터 없다고 치면은 자연스럽게 1이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벨만 이퀘이션을 쓰면 그냥 쉽게 계산. 이게 MDP니까 당연히 벨만 이퀘이션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복잡하게 코딩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가 딱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S는 1이라는 스테이트라고 치면은 V1은 벨만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뭐 expectation, reward, RSA, 감마는 1이고 그 다음에 transition, vs 프라임인데 액션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에 대해서는 리워드가 제로니까 그리고 파이널 요거를 파이널 스테이트 타겟 뭐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 스테이트를 뭐 라지 T라고 하면 VT는 약속인데 최종 목적지 스테이트는 항상 보통 제로로 놓습니다. 제로로 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경우는 유텀은 제로고 유텀은 제로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은 제로고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액션은 0.1, 0.9 확률로는 제로고 자기 자신이 되죠. 그다음에 0.1 확률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next state는 또 제로고.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경우 0.1 확률로 리워드 1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항은 요게 제로가 되니까 제로고, 그렇죠? 그 다음에 0.9 확률로 리워드 제로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스테이트 다시 돌아가죠. 셀프 룹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얘가 버틴다는 얘기죠. 이게 V1이죠. 자기 자신. 그걸 V1, V1에 대해서 풀어보면, 그렇죠? 0.9 V1 에서 V1 빼면 0.1 V1이고 여기는 0.1. 그래서 이퀘이션 풀어보면 V1은 1이죠. 이런 거 딱 숙제로 내면 좋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은 1입니다. 그러면 이 몬테칼로 방법이든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든 어떻게든 뭐 계산을 하면 무조건 최종 결과값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라면 VS는 1이 나와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오픈 팔러시 방법으로 임포턴트 샘플링으로 이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비율을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시간축이고요. 에피소드 단위로 끄는 시간축이고,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그걸 지정해주는 숫자를 랜덤 시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은 서로 다른 랜덤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번 다른 랜덤 시드로 해서 돌려보면 여기에 있는 10개의 다른 색깔들의 커브가 나오는데 각각의 커브들이 굉장히 다른 비해별 보여요. 어떤 놈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놈은 빨리 가고. 그래서 이 커브들 사이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변화, 그걸 베리언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베리언스가 초반 엄청나게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문제에서는 이 베리언스가 실제로 무한대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example은 이런 극단적인 실제 생활에는 거의 없는 example입니다. 이런 인공적인 극단적인 방학습 문제에서 임포턴트 샘플링을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오디너리 방법, 웨이티드 방법인데 오디너리 방법을 쓰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베리언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컨버지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도 거의 지금 1000만 번을 가도 왔다 갔다 하는 컨버지를 해야 될 단계인데도.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베리언스를 실제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MDP 문제가 워낙 심플하다 보니까 이 베리언스 정의는 이렇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요 x라는 놈이 여기서는 밸류 펑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x가 자, 밸류 펑션이 뭐 이게 밸류 펑션에 정확하게 하면 x는 g입니다. g. 그래서 g의 평균은 v니까 v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상수죠.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 x에 해당하는 게 임포턴트 샘플링으로 오디너리 방법은 바로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편의상 요 리턴 값은 그냥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겟 스테이트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만 리워드가 1이 발생하고 이 문제의 구조가 나머지는 다 제로이기 때문에 보면은 다 리워드가 1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네, 뭐 리워드가 제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끝날 때 직전에만 리워드가 딱 1 나오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끝나기 직전에 한 번 1 나오고 문제가 끝나버리니까 결국 토탈 리턴은 항상 1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모든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지금 비헤이비어 팔러시에 대한 expectation이니까 비헤이비어 팔러시는 왼쪽 오른쪽 유니폼하게 결정한다 그랬죠. 2분의 1 확률로 오른쪽, 2분의 1 확률로 왼쪽. 근데 그 2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리워드가 아예 없죠. 지제로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은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액션일 때만 뭔가 리워드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경우만 따져보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 한 번 가고 그냥 바로 끝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왼쪽으로 한 번 가서 셀프로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끝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처음에 가면은, 그러니까 뭐 중간에든 맨 처음이든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리워드가 안 생겨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왼쪽으로만 가는 경우만 따져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가서 바로 타겟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 왼쪽으로 한 번 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갔다가 셀프로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왼쪽을 다시 취해서 터미널 스테이트 가는 거. 그러니까 에피소드 길이가 2G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가고 셀프로 돌고 또 왼쪽으로 한 번 가서 또 한 번 셀프로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왼쪽 갔는데 이제 오른쪽 터미널 스테이트 그런 경우, 이런 스테이트죠.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 확률들 왼쪽으로 하는 게 여기서는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갔을 때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는 10%뿐이 안 됩니다. 10%고, 그 다음에 값 에피소드 길이가 딱 하나일 때는 B분의 파이는 B는 항상 2분의 1이죠. 유니폼한 확률이고, 그 다음에 타겟 팔러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타겟 팔러시는 당연히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옵티멀한 팔러시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왜냐면 옵티멀한 팔러시는 디터미니스틱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뿐이 없죠. 스테이트는 하나뿐이 없고, 레프트 아니고 라이트인데 어비어스하게 왼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봐야 항상 제로니까. 그래서 옵티멀한 팔러시는 항상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확률은 1이죠. 그래서 1이고 파이는 1이고 B는 2분의 1인데 그거를 제곱하고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길이가 2개일 때는 요놈 항이 2개니까 2개고 3개일 땐 3개가 되고, 그리고 왼쪽을 한 번 가고 2번 가고, 여기서 보면 셀프룹을 2번 갈 때는 처음 마지막을 제외한, 그러니까 n번을 만약에 에피소드 한다 그러면 n-1번은 셀프룹을 돌고 마지막에 리워드를 얻어준다. 그래서 0.9가 n-1번 곱해지고 마지막에 0.1이 곱해져야 되죠. 네,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이 MDP 구조를 생각하면서 맞춰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2분의 1들이 2의 k 플러스 1개수, k가 타임 인덱스라고 하면 제로부터 시작하면 k 플러스 1승이 나오고, 요 가로 안에 있는 놈들이 또 2인데 그게 k 플러스 1승이 있고 뭘 제곱하죠. 곱하기 2. 이런 팩터가 나오니까 요놈 캔슬돼서 2의 k 플러스 1승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요 식이고, 그 다음에 0.9k라는 놈은 k 플러스 1번 길이를 갖는 경우에서의 그
길이를 갖는 경우에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0.9가 K번 이제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K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0.1이 나오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자, 무한 등비급수죠. 근데 등비가 1보다 큽니다. 1.8이 돼서 무한대가 되버립니다. 즉 이게 베리언스인데 이놈인데 베리언스에 가까운 놈인데 이게 무한대가 되버리니까 오디너리 샘플링이 발산하는 그런 인공적인 케이스도 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언바이어스 된 이론적으로 좋은 놈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뭐 어려운 얘기긴 했는데 좀 정리하면 사실은 뭐 이런 익스트림 이그젬플이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그젬플은 이그젬플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임포턴스 샘플링이,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 강학습의 목적이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것과 옵티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구하는 것과 익스플로레이션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토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비헤이비어랑 타겟 팔러시를 분리시키는 이런 오프 팔러시 방법론이 있고, 그 오프 팔러시 방법을 이용해서 밸류 펑션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임포턴스 샘플링 트릭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임포턴스 샘플링을 쓸 때 실제 계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쓰면 항상 이런 다이나믹한 성질이 나타나서 초반에 이상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 그래서 이상한 비헤이비어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무한대의 이상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하는 게 더 좋다. 임포턴스 샘플링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했는데 그냥 정리하면 앞으로 임포턴스 샘플링을 이용할 때는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써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그런가 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온 팔러시인 경우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결국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포기했느냐? 디터미스틱한 걸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완전히 포기하는 건 싫으니까 디터미스틱하게 가까운데 랜덤한 팔러시를 쓰면은 온 팔러시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굿뉴스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엡실론 그리디가 디터미스틱한 거의 확률을 높게 취하면서 나머지는 엡실론의 확률로 유니폼하게 취한다고 그랬죠. 더 굿뉴스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미리 얘기하면 이 엡실론 값이 상수로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엡실론 값을 크게 쓰다가 점점점 학습을 진행하면서, 즉 에피소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엡실론을 딥러닝에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 시키듯이 조금씩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예를 들면 n분의 1보다 더 좀 더 빠르게 디케이 시키면 이게 컨버지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도 이론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로빈슨 먼로라는 이런 유명한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나올 테고, 어쨌든 엡실론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방법 같지만 의외로 온팔러시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교수님, 혹시 제가 앞에서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B분의 파이 한 다음에 GT 해줄 때, 그 GT는 어떤 폴리시를 따르고 난 리턴 값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리턴 값은 비헤비어 팔러시를 따른 리턴 값이죠.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산해 보면 마치 타겟 팔러시를 따른 이제 리턴 값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방법이 바로 임포턴트 샘플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